이슈 칼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주 13일에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전화 통화를 가졌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34분 동안 통화가 이루어졌고요. 다양한 내용이 오간 걸로 알고 있는데 정리 한번 해볼까요? 네, 미국을 포함해서 지금 서방 8개국이 중국에 대한 사과나 보상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공세적 외교 행보에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8일 푸틴 대통령 그리고 13일 날에는 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가졌는데요. 우리 언론들 같은 경우에는 시 주석이 연내 방안에 대한 강한 의지는 변함이 없다고 보도했지만 중국 언론에는 이 내용이 전혀 보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문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시 주석의 리더십을 높게 평가한다. 그리고 서방 8개국을 비롯해서 다른 나라들이 중국을 비난하는 데는 반대한다. 또 중국 편에서 돕겠다는 내용을 편집해서 올렸는데요. 마치 중국을 적극 지지하는 듯한 그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한국과 서방 국가 간에 이간질시키는 모양새가 되고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한국에 대해서 대만의 WTO 참여 지지를 비롯해서 대중국 봉쇄 동맹에 참여하라고 강하게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전화 대화가 우리 정부의 외교적 그 행보에 좀 그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참 애매한 게 중국과의 어떠한 깔끔하게 해소가 된 부분에서 이렇게 되면은 더욱더 호재일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이 지금 사드 문제가 아직까지도 해제가 한알령이 해제가 안 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 주석이 만약에 방한을 한다면 한알령이 좀 해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시 주석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프랑스에다가 마스크 10억 장을 줄 테니까 대가로 화웨이와 관련된 5G 통신 장비를 도입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우리나라한테도 공짜 정심은 없다는 것은 아무래도 분명히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시 주석은 방한 카드 그리고 한알령 해제 카드를 흔들면서 서방 국가의 중국 봉쇄 전략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재구축 문제뿐만 아니라 디커플링에서 한국은 중국 편에 서야 된다고 압박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 편에 서면은 단체 관광 재개라든지 금융 서비스장이 올해 개방이 되기 때문에 우리한테도 문호를 열어주겠다. 그리고 게임 신규 판호 발급뿐만 아니라 한국 영화, K-팝 공연, 그리고 항공 방송 프로와 관련된 문화 콘텐츠와 관련해서도 중국 문을 열 것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계속 애매모호한 중립적인 입장을 계속 취할 수는 없게 되는데요. 앞으로 대중국 봉쇄에서 이탈을 했을 경우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국가들의 견제뿐만 아니라 규제를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는 앞으로 중국과 관련된 그 우리나라의 그 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빠르게 아시안이라든지 본국으로 가져오는 이런 그 작업들을 수행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미중이 대만 문제를 놓고 힘겨루기에 나섰습니다. TSMC 문제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수요일입니다. 차잉원 총통이 집권 2기를 시작합니다. 이게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향후에 동북아의 국제 질서를 좀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도 나오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네, 미중 간의 코로나 책임 공방을 둘러싼 그 험한 말싸움이 이제는 몸싸움으로 비화되고 있는데요.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미국이 화해에 대한 제재를 연장을 시켰고요. 또한 화해에 대한 반도체 공급을 완전히 끊으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국은 애플 제품에 대한 보복을 거론하고 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관계를 끊을 수 있다고 얼음장을 놓기도 했습니다. 이전까지는 글로벌화에 따른 타임 아메리카라고 해가지고 미국과 중국 관계는 밀접한 관계라고 하지만 최근 들어와서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디커플링 단계로 지금 들어서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파이낸셜 타임스 같은 경우에는 최악의 경우 냉전이 아니라 무력 충돌로까지 이어질 수가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는 아무래도 이런 그 정면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데요. 당장 오늘 저녁에는 WHO의 화상회의이긴 하지만 연례회의가 개최가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호축 문제 그리고 중국 책임론뿐만 아니라 대만의 옵서버 자격과 관련해서 총회 회원국의 과반수 찬성이면 가능하기 때문에 뭐 중국 측과 서방국 간의 표대결이라는 격돌이 예상이 되고요. 특히 수요일 날은 차잉원 대만 총통의 취임식입니다. 대만이 독립 발언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미국 주도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렇게 되면 동북아 지역의 긴장이 여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냉전 체제라는 국제 질서가 새로 쓰여질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은 단기적으로는 큰 악재는 되지는 않겠지만 단기적으로 주가에는 그 큰 변동성 확대뿐만 아니라 충격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 중국의 4월 성장률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경기 회복세가 좀 괜찮다라는 얘기들이 지표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2분기 GDP가 플러스로 좀 돌아서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당연히 갖게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네, 4분기 중국의 경제 지표가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는 수요 회복이 아니라 공급 측면의 회복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정책 지원에 힘입어서 하이테크 산업들과 관련된 생산을 늘리고 있고요. 인프라와 관련된 생산도 투자도 계속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4월 산업 생산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3.9%로 주요 지표 중에서는 가장 먼저 회복이 됐습니다. 뭐 하지만 소비라든지 투자 같은 수요 지표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그 마이너스권에 머물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중국 경제를 이끄는 두 가지 축인 소비나 투자가 회복 속도가 빠르지 않다는 점에서 2분기 중국의 GDP 성장률은 여전히 마이너스 상태에 머물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같이 이제 보는 근거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중국의 제조 활동 재개를 보여주는 야광 지수라고 있습니다. 143개 공업단지들의 야간 조업률을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뭐 글로벌 경기 침체뿐만 아니라 뭐 향후 수출과 관련된 생산 활동이 둔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빠른 속도로 회복이 좀 더딘 상황입니다. 또 한 가지는 시중의 혼잡도죠. 시내 중심가의 교통이나 사람 이동, 요직업소의 활동 등을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2월에는 30%까지 감소했지만 지금은 작년 수준까지는 회복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음식점은 아직 테이크아웃이 줄이고요. 영화관도 재개 움직임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전체 GDP의 60% 가까이 차지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까지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올해 중국의 GDP 증가율은 3분기부터는 플러스로 돌아서겠지만 올해 전체적으로는 2에서 3% 정도 불가하다는 점에서 이전과 같이 중국과 관련된 특수를 기대하기는 국내 증시에서도 조금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번 주에 봐야 할 부분은 사실은 양회, 전인대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금요일에 베이징에서 전인대 개막되는데 기간은 짧아요. 코로나 때문에 일주일밖에 안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국의 성장 엔진에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대단한 또 지금 행사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이 좀 발표가 될 것으로 저희가 예측해 볼 수 있나요? 네, 미국이 연일 중국 때리기와 관련해서 예.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전인대에서는 세 가지 포인트를 주목하셔서 보셔야 되는데요. 2020년 중국의 성장의 목표가 과연 제시될지 여부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잘해야 2에서 3% 성장인데요. 목표 자체를 발표하지 않는다면은 공산당 일당 지배의 정당성뿐만 아니라 언론 탄압, 부패 척결의 명분으로 정적을 숙청해 왔는데 여기에 따른 반발이 더 커지지 않을까 보이고요. 두 번째로는 새로운 성장 전략이 발표될지 여부입니다. 미중 무역 전쟁 이후에 중국은 중국 제조 2025와 관련해서 언급을 가급적 자제해 왔습니다. 코로나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 현재는 디지털 산업으로 성장 엔진을 교체하는 중국 표준 2035 전략이 지금 발표가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공식적으로 이번 전인대에서 발표를 한다면
스마트 경제로 발전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세계의 패권을 디지털로 잡는 로드맵도 조만간에 발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시장에도 커다란 호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악화되는 미중 무역과 관련해서 개막 첫날 금요일 날이죠. 리커창 총리가 정부 업무 활동 보고에서 대미 외교 정책과 관련된 태도가 발표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현재 미중 간에는 1979년 국교 수립 이후 최악의 상태로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언제 무력 충돌이 일어난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인데요. 덩샤오핑 이후의 외교 정책이었던 도광양해로 돌아갈 수 없는 루비콘 강을 건넜다는 점에서 앞으로 디커플링에 맞게 국경 폐쇄에 나설지 또 세계 경제 글로벌화와 관련해서는 블록화로 해결할지도 여기에서 판단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그 금요일날 발표되는 리커창 총리의 정부 활동 보고서를 보면은 이 이후에 중국물이라든지 미국의 IT와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도 분명히 좀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중국의 어떤 기업이 디지털 플랫폼을 지금 주도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국제 표준 장악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을 좀 펼치고 있는지 이 부분도 좀 들어볼 수 있습니까?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주도의 패권 질서를 도전하기 위해서 특히 디커플링에 맞서기 위해서 디지털 산업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잡는 이런 작업들을 앞으로 속도 있게 낼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대규모 자본, 인력, 정부의 규제 하나뿐만 아니라 기업들을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 시스템은 서방 국가보다는 중국식 국가 자본주의 체제가 더 좋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중국 같은 경우는 5G 통신망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 주도권을 잡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올 5일 날 중국이 대형 로켓 장청 5호 B를 발사를 했던 것도 이런 그 향후 7년간 600만 개를 건설하는 통신 위성 산업에서 앞서가겠다는 겁니다. 현재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을 능가하는 GPS 위성이죠. 북두를 지금 계속 발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해서 인민들의 이동을 철저히 감시하는 중국식 디스토피아 사회로 빠르게 들어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중국은 올해 5G 스마트폰만 100개 기종을 추가로 발표하게 되는데요. 세계 시장의 70%를 장악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미국이 화웨이에 대한 반도체 규제로 인해서 삼성전자나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악재가 될 가능성이 있지만 오히려 5G 스마트폰이 확대된다면 전체 파이 시장에서는 크게 줄지 않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주가에도 큰 영향을 끼치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이런 디지털 기술과 관련된 플랫폼 구축에서는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화웨이뿐만 아니라 레노버 등이 참석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화웨이 같은 경우에는 18개 자동차 회사와 5G와 관련된 제휴를 맺고 있고요. 또한 그 5G 기술 탑재한 차량을 공동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이 빨라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트럼프가 중국에 대한 압박 강도를 계속 높여도 혁신 기세는 꺾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중국이 IT 첨단 분야의 국제 표준을 하나둘 만들어 간다면 세계 경제 불확실성은 아무래도 이후에는 미중 간의 충돌 가능성 때문에 더 커질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대륙이 좀 짚어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퇴직 공무원 연금을 통한 주식 투자 중국에 관련해서 모두 다 끊어버리라고 했고요. 관계도 끊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중국 IT 기업도 지금 탈미국화 움직임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게 현실성이 있는 얘기인지 궁금하고요. 지금 상황을 좀 들어볼까요? 네, 코로나 쇼크로 인해서 신냉전 체제로 지금 빠르게 들어가고 있는데요. 미국은 중국에서 공장을 빼고 있고요. 중국은 미국에서 돈을 빼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7일 날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인기 화장품이나 패션 전문 온라인 그 쇼핑몰이죠. 주메이 유핑 같은 경우에도 미국 증시에서 상장을 폐지했고요. 또 인터넷 서우 같은 경우에 그 자회사인 창유도 나스닥 시장에서 스스로 상장을 폐지했습니다. 중국 기업들의 상장 폐지 같은 경우에는 미국 정부가 2013년에 체결된 미중 간 협정이죠.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은 미국 내 감사뿐만 아니라 도드 프랭크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고 했는데
중국 기업들에게 오히려 이런 그 규제를 계속 강화를 하고 있고, 또한 뭐 허위 공시라든지 미국 투자가를 좀 속이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규제가 앞으로 더 강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상장을 폐지하고 홍콩 증시로 지금 이동하고 있고요. 또 중국 정부가 이런 것을 좀 부추기고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11월에 홍콩 증시에 상장된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130억 홍콩 달러죠. 1조 4천억 원을 조달을 했는데요. 이 때문에 알리바바의 라이벌인 징동닷컴, 온라인 게임 회사인 그 네디지 같은 경우에도 홍콩의 중복 상장을 좀 서두르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계 기업 중에서는 전자상거래가 플랫폼 핑투어두어 같은 경우는 시총이 590억 달러 정도 되고 있고요. 또 검색 엔진 회사인 바이두 같은 경우는 340억 달러 정도 되는데, 모두 한 19개사들이 홍콩의 2차 상장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자금 조달 규모만 무려 340억 달러 정도에 달하는 자금 이동이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럼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어떤 기업이 분식 회계를 한 건지 이 부분 좀 짚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미국 증시에는 지금 2018년에는 42개 중국 기업이 상장이 됐고요. 2019년에도 38개가 상장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테크 기업은 31개 회사가 되는데요. 시가총액만 무려 5,257억 달러 정도가 달한다고 합니다. 1위는 알리바바로서 601억 달러고요. 2위는 징둥닷컴으로 461억 달러, 3위는 핑투어두어로 336억 달러가 된다고 합니다. 중국 기업들을 미국 그 투자가들이 좀 위험스럽게 보는 이유는 회계 부정으로 CEO가 해고가 되면서 주가가 폭락한 루이신 커피가 되는데요. 2017년에 창업한 뒤 매장 숫자만 무려 4,500개까지 늘렸습니다. 스타벅스가 4,200개인 점을 비교하면 사세 확장이 놀라울 정도인데요. 그 과정에 매출액이 부풀려서 발표를 했던 것이 이번에 미국에서 고발을 당했던 그 주요 원인이 됐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교육 관련 기업인 그 GSX 테크 에듀를 비롯해서 중국의 넷플릭스라고 불리는 IH 같은 경우에도 실적과 관련해서 회계 부정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많은 기업들이 회계 부정뿐만 아니라 실적 위조, 허위 공시로 인해서 최근 들어와서 주가가 좀 폭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보다는 아무래도 중국이라든지 홍콩 증시가 오히려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홍콩 증시의 상장이 좀 더 많아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